40대에 다시 대학생이 됐습니다. 설렘보다 먼저 저질 체력이 발목을 잡더군요. 엄마로는 아이의 하루를 챙기고 학생으로는 과제와 시험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 저의 캐나다 생활의 전부가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혼입니다. 먼저 캐나다 컬리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컬리지는 이미 이민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컬리지에 가면 캐네디언 학생들은 거의 없고 이민자들이 캐나다 컬리지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들보다 해외 학생 마케팅 담당자의 입김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컬리지 교수의 위상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교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컬리지는 국공립 컬리지였지만 교수 채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과가 문을 닫자 교수들이 한꺼번에 계약이 종료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어떤 교수님은 저와 나란히 앉아 취업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걱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결정차가 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로 PGWP 축소였습니다. PGWP가 축소되면서 컬리지를 졸업하더라도 모든 학과에서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일부 학과에만 PGWP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은 신입생이 없어 차례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학과가 사라지자 교수들 역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다시 취업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불안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민자 입학이 없으면 캐나다 컬리지는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것, 그것이 제가 직접 겪은 캐나다 컬리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컬리지를 다닐 때의 하루 일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 도시락과 제 도시락을 쌉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도시락과의 전쟁 같았습니다. 늘 고민이었죠. 생일도 아닌데 매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이 제게는 제일 쉬웠거든요. 도시락을 싸고 나면 제가 씻고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등교 준비를 합니다. 아이는 7시 15분에 스쿨버스를 타야 해서 차로 정류장에 내려주고 저는 8시 수업이 있어 바로 컬리지로 향합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당에 가서 믹스커피 2잔을 머그컵에 넣고 탑니다. 그걸 들고 8시 수업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가서 믹스커피를 하루에 3-4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수업은 보통 한 학기에 5과목을 듣고 한 과목당 일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업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주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입니다.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해 3시 반이나 4시쯤에 마치고요. 중간에 비는 시간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9시나 10시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오후 2시 17분에 학교를 마칩니다. 17분이요. 처음엔 적응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17분. 우리나라 같으면 20분이라고 했을 텐데요. 아이는 스쿨버스를 타고 오후 3시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도 아직 컬리지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캐나다 피아노 학원이 기본 30분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내고 1시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2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급하게 학원으로 가 아이를 픽업합니다. 집에 오면 빠르면 4시 반, 늦으면 5시쯤 됩니다. 아이는 잠깐 쉬고 저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면 6시에 아이 스케이트 레슨을 갑니다. 아이가 스케이트를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스케이트는 1시간 수업이고 저는 아이스링크에서 덜덜 떨며 기다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7시 반, 씻고 나면 다시 숙제를 합니다. 매일 뭔가 숙제가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끝내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 때문이겠죠. 스케이트를 다니는 시기는 겨울입니다. 대도시는 여름에도 스케이트 수업이 있다지만 시골에는 겨울에만 운영합니다. 캐나다 한겨울은 오후 3시 반이면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한국으로 치면 오후 6시쯤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8시가 넘으면 완전히 한밤중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덕분에 아이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보통 8시 반에서 9시에 잠이 듭니다. 아이가 자면 저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11시쯤 다시 일어나
못다한 과제를 하고 다음날 도시락 준비를 미리 어느 정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느쯤 다시 잠이 들고 또다시 5시 반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몸살이 날 때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는 가지고 있던 항생제로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갔었어요. 무상의료라고 하니까요. 갔더니 대기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을 기다렸지만 의사는 만나지 못했고 인턴을 만났습니다. 인턴이 이 사람의 경우 의사를 꼭 만나야 한다는 소견을 줘야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약을 잡아야 하더군요.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 그런지 소아과 선생님은 아예 계시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4시간을 차로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약 없이는 만날 수도 없고요. 어쨌든 6시간을 기다려 인턴을 만났는데 항생제는 처방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캐나다 의사들은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쉬면 낫는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아프면 제가 쉬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사정을 해서 항생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치만 처방해 주더군요. 처방전도 인쇄된 서류가 아니고 메모지에 볼펜으로 약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 뒤 그 종이를 뜯어 저에게 줬습니다. 그게 처방전이라면서요. 약국에 가서 이게 먹힐까 싶었는데 먹히더라고요. 나 너무 신기했어요. 이 동네는 약국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의 사인을 약사님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약사님이 거기서 40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방약 하루치와 함께 해열제와 진통제를 추가로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몇 번 더 병원을 가보긴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상황보다 나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아프면 진통제로 버티거나 한국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온 분들에게 약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한국에서 항생제를 넉넉히 처방받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약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나으니까요. 제가 아프면 생활 유지가 어려우니까요. 저밖에 없으니까 애한테는. 저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 40대에 대학생이 다시 되고 나서 그 생활이 설레기도 했고 또 새로운 도전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던 것 같아요. 저의 컬리지 생활은 이랬고요. 제가 이렇게 바빠서 허덕일 때 아이는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유학생, 우리 아들의 초등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